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나이로 은행에서 대출 여신 업무 일을 하는 은행원 여자입니다. 직업 특성상 서류상의 수치와 신용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지만 정작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신용이 0점, 아니 마이너스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세상이 참 허무하더군요. 12년 차 은행원인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나 없었나 싶어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하네요.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도 잘 못한 이혼 사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마음도 추슬러져서 허심탄회하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이광호였고 그를 만난 건 제 나이 35일 때였어요. 저 35, 남편은 37일 때였습니다. 제 친한 지인이 소개를 해준 거였죠. 정연아, 나 아는 오빠인데 진짜 남자답고 호쾌해. 횟집 운영하는데 장사도 잘 돼서 돈도 잘 벌고 만나면 재밌을걸? 한번 만나봐, 가볍게.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사실 저 혼자 사는 삶에 꽤 만족하고 있었고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도 지인은 몇 번 더 소개팅을 나가보라고 했고 결국 그 성화에 못 이겨 나가게 되었죠. 지인의 말처럼 광호 씨는 정말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덩치도 좋고 목소리도 시원시원했죠. 재미있고 남자다운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성적으로 막 끌리지는 않았습니다. 더 어렸을 땐 재밌는 남자가 좋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오히려 착하고 따뜻하면서 섬세한 남자가 좋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광호 씨는 좀 가벼워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광호 씨가 자꾸 만나자고 해서 만나긴 하지만 제 마음의 크기는 별로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이 확 달라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사귀기 전이었고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사실 그날 식사 후에 그만 만나자고 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고깃집에서 만났는데 식사 도중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 한 분이 장미꽃 바구니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꽃 한 송이만 사주세요 라며 테이블을 도시는데 대부분의 손님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죠. 저는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나라도 사드릴까 싶어 지갑을 찾으려는데 먼저 광호 씨가 할머니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 싹싹하게 묻는 모습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런 면이 있었나 싶기도 했죠. 할머니는 밥은 이미 먹었으니 꽃이나 한 송이 사줄 수 있느냐고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그러자 광호 씨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더니 5만 원권 한 장을 건넸습니다. 예, 할머니 여기 있는 꽃 다 주세요. 마침 제가 꼭 선물해야 될 여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도 날도 추운데 얼른 들어가서 쉬셔야죠.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가 들고 있는 꽃이 5송이도 안 되는데 그걸 5만 원이나 주고 한 번에 다 산 거죠. 저는 그 순간 광호 씨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는 고맙다고 하면서 자리를 떠나셨고 광호 씨는 저에게 그 꽃을 주었습니다. 멋들어진 꽃다발은 아니지만 괜찮죠, 정연 씨? 그럼요. 광호 씨 되게 따뜻한 사람이네요. 뭘요? 추운데 고생하시잖아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 순간 마냥 가볍게만 보이던 그의 옆모습이 어찌나 따뜻해 보이던지요. 단순히 호쾌한 남자인 줄만 알았는데 그가 보인 배려심과 마음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라면 평생을 믿고 의지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야 그것이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둘 다 나이가 적지 않다 보니 만난 지 6개월 만에 초구속으로 결혼도 준비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나이 꽉 찬 자식들의 혼사에 신이 나셨죠.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한 명, 유독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호 씨의 남동생, 저에게는 시동생이 될 승준 씨였죠. 광호 씨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은 듯 동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인상을 썼습니다. 걔는 내 동생이지만 진짜 정이 안 가. 직업이 번드르르해. 대기업 연구원 하거든. 공부도 곧잘 했고. 근데 그러면 뭐해? 사내 새끼가 얼마나 소심하고 쪼잔한지. 하면서 자기 동생인데도 즐겁을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광호 씨 얘기만 들었기에 정말 그 동생이 엄청 쪼잔하고 째째하고 지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이 결혼을 한다는데도 가족 상견례에도 안 나오고 콧배기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날 시동생 얼굴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 마주해 보니 인상은 남편이 하는 말과 제법 다르더라고요.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무엇보다 눈매가 참 선하고 깊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본 저한테도 싹싹하게 웃으며 잘 대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남편을 대할 때는 찬바람 쌩쌩이었지만 딱 저희 남편한테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출산 후에 시동생은 1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유모차를 선물했습니다. 게다가 저의 아이 사진도 종종 보내달라고 하고 선물도 자주 보내면서 조카를 끔찍이 아끼더라고요. 저한테도 싹싹하게 잘했고요. 그러니까 시동생은 오직 자기 형인 저희 남편하고만 사이가 냉랭하고 안 좋았던 거예요. 개인적인 연락도 거의 안 하고요. 시동생 성격이 다정다감하고 착해 보이는데 왜 형하고는 저럴까 궁금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유는 뭐가 있어. 그 자식이 싸가지라서 그렇지. 지 잘난 맛에 사는 놈이야 아주. 가족이고 뭐고 필요 없고 지 혼자만 살면 되는 줄 알아 그 새끼는. 라더군요.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는데 우연히 씨 이모님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아직도 냉랭하지? 그럴만도 하지. 광호 걔가 어릴 때 동생을 얼마나 개패듯이 팼는데. 저희 남편이 동생을 개패듯 팼다고요? 형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부려먹고 어른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 주먹부터 나갔지. 한 번은 지네 엄마 아빠 없을 때 승준이를 얼마나 때렸는지 애가 다리뼈에 금이 갔다니까. 네? 정말요? 그래. 승준이가 착한데 얼마나 지네 형한테는 악다구니만 남았는지 대학교도 일부러 멀리 떨어진 데 가고 그 길로 집 나갔잖아. 광호 걔도 왜 그랬나 몰라. 하나밖에 없는 지 동생 좀 아끼고 잘 대해줄지를 모르고. 저는 경악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라지만 동생을 그 정도로 때리다니요. 제가 남편에게 그 일이 진짜냐고 묻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원래 남자 형제들끼리는 그래. 어릴 때 형제끼리 좀 투닥거린 거 가지고 왜 난리야. 뼈에 금이 갔다는데 무슨 형제끼리 투닥거렸다는 거야. 이건 오빠가 사과를 해야지. 그런데 남편이 제 말에 얼굴이 험악하게 변하는 겁니다. 적당히 해. 네가 왜 그래? 뭐라고? 내가 형인데 무슨 사과를 해. 그리고 네가 내 동생이랑 뭔 사이라고 개편을 들어. 비싼 유모차며 애 용품 좀 받았다고 헬렐레에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도련님한테 그런 거 좀 받았다고 이러는 걸로 보여? 그러는 걸로 보여. 야, 필요하면 네가 사면 되지 사과는 무슨. 그러면서 저를 노려보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도 잘못한 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가면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한 것이요.
그때 제가 반했던 할머니를 돕던 그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지 성질 부리고 횟집 알바생들에게 소리나 지르고 욕설을 내뱉는 양아치 기질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새로 들어온 여 알바생에게는 성희롱까지 했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죠. 그 일로 저는 남편에게 완전 학을 떼고 질리게 되었는데 아이가 어려서 억지로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한 실망이 점차 커져갔죠. 그렇게 결혼 2년차 되던 해였습니다. 그맘때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동서를 만나게 되었는데 너무 예쁜 겁니다. 무용 전공자라고 했고 현재는 딱히 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둘 다 너무 알콩달콩 좋아 보여서 저도 흐뭇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은 연락도 왕래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시동생 신혼집에는 한번 놀러 갔습니다. 전세로 일단 살고 있는데 시동생과 동서가 반반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재미있게 잘 놀고 밥도 잘 먹고 그 후로 형제끼리 좀 친하게 지내려나 싶었는데 그 후로도 역시 시동생 그리고 동서도 집안 행사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동생이 동서랑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 알콩달콩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고 겉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선남선녀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1년 살고 이혼을 한다는 건지 너무 놀랐죠. 시부모님께 여쭤보니 성격 차이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이때다 싶어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이승준 그 새끼 그럴 줄 알았어.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무슨 1년 살고 이혼을 해? 분명히 그 자식이 쪼잔하게 굴었을 거야. 재수 씨가 못 참고 이혼하자고 했겠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도 남편은 절대 시동생 편드는 것 없이 무조건 시동생 잘못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왜 이혼을 하는 거냐며 정확한 사유가 뭐냐고 여러 번 물어보셨다는데 형이 뭐라고 하든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시동생은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저 협의 끝났고 법적 절차만 남았어요. 저 알아서 할 거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선을 그었죠. 둘은 협의이혼으로 진행을 했고 조정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동생은 이미 신혼집에서 나와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었고 신혼집의 전세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동서가 아직 그 집에 머물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뒤였습니다. 은행 업무를 일찍 마치고 남편 가게 근처를 지나던 저는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어디긴 당연히 가게지. 나 지금 바빠 죽겠다. 나중에 통화해. 그러면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뭐야? 라고 생각하며 가게로 가려는데 마침 남편이 엄청 급하게 가게에서 나오더니 주차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를 타고 서둘러 어디론가 갔죠. 저한테는 가게라고 했는데 가게는 바쁘지도 않았고 또 자리까지 비운 거예요. 가게라면서 거짓말하고 어딜 가는 거지? 그 순간 묘한 불길함이 들더라고요. 가게로 향하던 저는 남편의 뒤를 쫓았습니다. 남편은 10분 정도 운전하더니 뜬금없이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어요. 그 아파트는 다름 아닌 시동생의 신혼집이었던 곳이었습니다. 너무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여길 왜 오지? 시동생 만나러 온 건가? 여기 없을 텐데. 그렇게 야외 주차장에 차를 댄 남편은 차에서 내려 익숙하게 동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동생이 살았던 그 동으로요. 지금은 동서가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지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동생이 남편에게 뭔가를 부탁했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시동생과 남편이 뭔가를 부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시동생이 부탁한다고 남편이 들어줄 인간도 아니고 애초에 시동생도 남편한테 부탁을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여길 왜?
뭔가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굉장히 불쾌하고 찝찝한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거리를 두고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어차피 시동생 집이 어딘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현관문 앞에 섰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여기 왜? 머릿속은 온통 그 궁금증이 가득했죠. 최악의 상상이 떠올랐지만 설마 말도 안 된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문에다가 귀를 대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희미하게 동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혹시 빈집이 아닐까? 동서도 없지 않을까? 남편이 뭐 가지러 오라고 들렸나? 애써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안에는 동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럼 동서랑 남편이랑 둘이 있다는 건데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죠. 저는 일단 계단실로 내려와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형수님. 도련님, 혹시 형한테 뭐 부탁한 거 있어요? 뭘요? 동서만 있는 집에 좀 가달라고 했다던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저는 좀 전에 있었던 일을 모조리 시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시동생도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도련님이 뭔가 부탁한 거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길 왜 왔을까요? 저 형한테 아무것도 부탁한 거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일단 제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고 전화할게요. 예.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이 동서 혼자 있는 집에, 그것도 자기 동생이랑 이혼 직전인 동서 집에 왜 있는지요. 그렇게 목소리를 낮게 변조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누구세요? 하고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랫집인데요. 물이 새는 것 같아서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하자 동서는 잠시만요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철컥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동서가 아니라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동서가 저희 남편더러 나가보라고 한 모양이었죠. 남편도 뜬금없이 서 있는 저를 보고 놀라서 얼어붙더라고요. 저는 몸으로 남편을 확 밀어젖히고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소파에서는 나시 차림의 동서가 앉아있다가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형님.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남편과 동서가 내연의 관계라는 것을요. 이 미친 상황을 마주하자 머리가 어질어질했죠. 이게 무슨... 니들 뭐야? 니들 뭐냐고! 제 비명 섞인 물음에 남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허둥지둥 거리는 겁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내 말을 좀 들어봐. 이거 오해야. 그게 승준이가 집에 뭐 짐 좀 가지고 와달라 그래서 잠깐 왔다가... 개소리 하지 마. 나 지금 도련님이랑 통화하고 들어왔거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여기 왜 있어? 사실대로 말 못해? 남편은 당황해서 얼굴만 시뻘개지더라고요. 말해봐. 여기 당신 동생 와이프 혼자 있는 집이잖아. 여길 당신이 왜 와? 둘이 무슨 사이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동서가 말해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동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땅만 보고 있더라고요. 야, 말 안 해? 저는 눈이 돌아서 동서에게 다가가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일단 진정하고... 너 같으면 이 꼬레지를 보고 진정이 되겠냐? 이거 완전 미친 것들 아냐? 그 순간 동서는 잽싸게 방 안으로 도망가 문을 걸어 잠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문 열라고 고함을 지르며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도 완전 눈이 돌아버린 거죠. 그런데 남편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야, 그만 좀 해. 미쳤어? 저더러 미쳤느냐 하는데 또 눈이 획 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안 미칠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저는 저를 말리는 남편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저한테 뺨을 맞고 나자 남편도 눈에서 불꽃이 튀더라고요. 너 지금 나 때렸냐?
그래, 어디 바람 피울 여자가 없어서 니네가 인간이야?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하겠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정신 차리라고 고함을 지르더니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잘못한 주제에 오히려 뻔뻔한 그 꼬라지를 보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이거 안 놔? 남편은 저를 잡아 끌고 집 밖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그 와중에 폰을 꺼내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남편이 제 손목을 비틀어 휴대폰을 뺐더니 그대로 바닥에 패대기 쳐버리는 거예요. 이 미친!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지? 박살이 난 휴대폰 파편이 거실 바닥에 흩어지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도 끝났다는 것을 바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저를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려 했고 저는 못 나간다고 버티고 그렇게 한바탕 전쟁터 같은 실랑이가 이어지던 그때 도어락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동생이 집 안으로 뛰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전화를 걸었을 때 시동생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겠죠. 시동생이 나타나자 남편도 당황했고 제가 악을 썼습니다. 도련님, 이 인간하고 동서하고 바람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악을 지르며 남편에게 짐승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을 정말 곤죽이 되게 패기 시작했죠. 야, 너 돌았냐? 이거 안 놔? 남편도 버둥거리며 반격을 하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야 지가 나이 좀 많고 키 크다고 동생을 허구한 날 때렸겠지만 지금은 시동생이 훨씬 키도 덩치도 더 크거든요. 게다가 시동생은 주짓수도 오래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잽이 안 됐죠. 심지어 지금은 남편이 곤죽이 되게 쳐맞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동생은 울분을 토하며 남편을 실컷 후두려 팼는데 지켜보는 저는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요. 내가 저렇게 못해주는 게 한일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 문을 두드렸어요. 동서년한테도 나오라고요. 동서년은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도 하도 처맞다가 살려달라고 동생한테도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굴한 외침에도 시동생은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팼죠. 저 인간이 저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처참하게 맞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이가 부러지고 광대뼈가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처맞을 짓 했잖아요. 시동생이 울분에 차서 그러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형이라는 이유로 나를 그렇게 패고 괴롭히더니 이제는 내 마누라랑 놀아나? 네가 형이야? 너는 형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이 악마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마지막까지 이래? 시동생은 절규를 했고 피떡이 된 남편은 저더러 도와달라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쳤죠. 남편은 축 늘어졌고 시동생은 남편 옆에 떨어져 있던 남편의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꼴 좋네. 우린 이혼이야. 더러운 것들. 저는 방으로 가서 닫혀있는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야, 이 더러운 년아. 이강우 저 새끼 죽어가니까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저는 그렇게 바닥에 부서져 있던 제 핸드폰을 챙겨 따라 나갔습니다. 1층에 가보니 시동생은 오열하며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제야 저도 내가 좀 전에 본 게 진짜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시동생도 물론 동서랑 이혼 직전이긴 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서 더 서럽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울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과 저는 일단 집 앞 카페에 앉아서 진정을 했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참담하게 앉아 있었죠.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형 폰은 왜 들고 온 거예요? 제가 묻자 시동생이 멍하게 그러더라고요. 여기 증거 다 있을 거잖아요. 고소해야죠. 형수도 고소할 거죠. 해야죠, 당연히. 나 참 기가 막혀서. 어쩌실 거예요? 이혼하실 건가요? 이혼해야죠. 저 꼴을 보고 어떻게 살겠나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도 그렇고 동서도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도련님, 혹시 동서랑 이혼하는 진짜 이유 이런 거예요? 시동생은 깊은 한숨과 함께 진짜 이혼 사유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진실은 남편의 불륜만큼이나 경악스러웠죠. 동서인 이하나는 저희 남편 말고도 따로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 후에도요. 그런데 그 남자 나이가 무려 동서보다 20살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서는 그 남자에게 스폰을 받고 있었던 거죠. 어쩐지 일도 안 하고 백수인데다 친정 형편도 평범하다는데 하고 다니는 건 다 고가의 물건들과 외제차,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동서는 오랫동안 스폰을 받아왔나 보더라고요. 그 사실을 다 숨기고 시동생하고 결혼한 거고요. 시동생은 동서가 결혼 후에도 나이 많은 남자 만나면서 스폰을 받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형하고도 이런 관계였던 겁니다. 동서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갔는지 아니면 남편이 그랬는지는 나중에 소송을 하면서 밝혀졌습니다. 동생의 이혼을 핑계로 남편이 먼저 동서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말은 뭐 둘 사이의 문제가 뭔지 형으로서 풀어주려고 했니 어쩌니 한다는데 솔직히 다 개소리죠. 아마 남편은 처음부터 동서에게 흑심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동서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밖에서 둘이서 술을 마셨대요. 미친 거죠. 자기 동생이 이혼을 하는데 굳이 지가 재수 씨를 왜 만나나요? 그렇게 사이좋고 우애 깊은 형제지간도 아니면서요. 하여튼 그러다가 저렇게 집까지 오가는 사이가 됐답니다. 동서는 저희 남편에게도 돈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렇게 천사 같고 예쁜 외모의 동서가 속은 너무 시커멓고 더러워서 놀랐습니다. 하여튼 시동생은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려고 한 건데 이 사달이 난 거였죠. 시동생과 저는 남편의 폰에서 모든 증거들을 수집했고 시부모님께도 모든 증거를 다 보냈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의 뺨을 후려치며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 시동생한테 너무 맞아서 얼굴 골절에 이까지 임플란트를 했다고 하고요. 쪽팔린 건 아는지 폭행으로 고소는 못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잠깐 어떻게 된 것 같다며 저에게 빌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 꼴 다 보고 어떻게 살겠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고 시동생 역시 형과 전처를 상대로 피말리는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참 우스운 상황이긴 한데 시동생과 제가 서로 변호사도 소개해주고 서로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쨌든 도움을 서로 주면서 소송을 잘 끝냈는데 형수와 시동생이 서로 도우며 소송을 하다니 이 상황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어쨌든 1년여가의 기나긴 다툼 끝에 모든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참 홀가분하긴 했지만 이혼 사유가 너무 민망하고 충격적이라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왜 시동생이 동서랑 처음에 이혼할 때 가족들에게도 직접적인 사유를 말 안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차마 말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주변 사람들에겐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하고 말았어요. 가끔은 연애할 때 가식적인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그 호탕한 겉모습에 반했는데 사실은 자기보다 약한 동생을 매일같이 때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동서랑 외도까지 하고 내가 제정신이 아닌 인간하고 결혼을 했구나 싶기도 해요. 그때 너무 놀라고 경악했지만 오히려 더 늦기 전에 빨리 알아채고 발 뺀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때 너무 놀라고 경악했지만 오히려 더 늦기 전에 빨리 알아채고 발 뺀 것 같아 다행 같기도 합니다. 시동생도 형 때문에 참 상처가 많았을 텐데 부디 다시는 형과 엮이지 말고 혼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남편과 동서는 본인들이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평생 불행하게 살기를 기도할 거고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